여기 한국은 낡고 전통에만 묶인 후진국이다 라고 외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유명 뉴스 앵커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델린 로슈입니다. 저는 프랑스 국영TV 방송국의 메인 뉴스 앵커예요. 매일 수백만 명이 저를 통해 세계 소식을 듣고 있었죠. 제 머리는 항상 완벽했고 옷은 항상 깔끔했으며 목소리는 늘 안정적이었어요. 이게 바로 제 모습이었죠. 아니, 적어도 제가 그런 척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어요. 아침 6시 30분, 깔끔한 파리 아파트에서 눈을 떴죠. 7시 15분 정각에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7시 20분에는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8시에 집을 나섰죠. 방송국에서는 늘 앉던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 제 화장을 고치고 웨이브진 금발을 빗어주고 있었죠. 그러고는 전국의 뉴스를 읽어 내려갔어요. 웃어야 할 때 웃고 진지해야 할 때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다른 날들과 달리 끝나고 있었어요. 뉴스쇼가 끝난 후 딸 엘로디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방송국에서 차로 조금만 가면 됐죠. 엘로디는 이제 28기예요. 곱슬거리는 갈색 머리에 항상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호박색 눈을 가지고 있었죠. 그 아이는 문화행사 기획자로 일하며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연결해 주고 있었어요. 아파트 문을 두드렸을 때 평소처럼 반가운 인사를 들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들려온 건 음악이었죠. 그냥 아무 음악이 아니라 한국 음악이었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아파트에서 흘러나오고 있던 노래는 백만송이 장미였어요. 35년 동안 듣지 않았던 노래였죠. 그 사람 이후로는요. 태윤 이후로는요. 문이 열리고 엘로디가 환한 미소를 짓고 서 있었어요. 엄마, 오실 줄 몰랐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섰지만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었어요. 음악이 아파트를 채우며 제 머릿속을 잊으려고 그토록 애썼던 기억들로 가득 채우고 있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유령이라도 본 것 같은 표정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던 젊은 여자의 유령. 제가 뒤로 한 사랑의 유령이었죠. 괜찮아, 거짓말을 했어요. 그냥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래. 엘로디는 음악을 줄이고 차를 끓여 주었어요. 우리는 그녀의 다채로운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최근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한국 문화축제를 기획하고 있다고요. 하필이면 한국이었죠. 우주는 참 이상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어?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물어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엘로디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끌려요. 그들의 음악, 영화, 음식. 엄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의료기술을 가진 나라 중 하나라는 거 아셨어요?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정말 놀라워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더 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수년 동안 한국은 그저 오래된 전통에 갇힌 후진국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죠. 한국 팝 음악과 드라마는 곧 사라질 어리석은 유행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들이 방패가 되어 제가 잃어버린 것들의 아픔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그가 보였거든요. 문태윤. 1989년에 만났던 한국인 교환학생. 그때 저는 리 생미셸의 작은 카페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모든 돈을 잃었고 저는 고급 학교를 떠나야 했죠. 너무 길을 잃고 화가 나 있었어요. 태윤은 비 오는 어느 오후에 카페로 들어왔어요. 그의 프랑스어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미소는 따뜻했죠. 커피를 주문하고 몇 시간 동안 의대 교과서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도 왔고 또 그 다음 날도 왔죠. 곧 우리는 매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그가 워크맨을 보여줬던 날이 기억나요. 헤드폰을 제 귀에 씌워 주었고 처음으로 백만송이 장미를 들었죠.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노래 속 감정은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을 그의 눈으로 보게 됐어요. 먼 낯선 곳이 아니라 가슴과 영혼이 있는 나라로요. 이제 35년이 지난 지금 같은 노래가 제 딸을 통해 저에게 다시 찾아왔어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전 더 이상 우연을 믿지 않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직장에서 오랜 친구 제롬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챘어요. 제롬은 우리 방송국 카메라맨으로 20년 동안 저와 함께 일해왔죠. 그는 제 모든 기분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델린, 정신 차려. 광고 시간에 그가 속삭였어요. 오늘 정신이 어디 있는 거야? 거의 잘못된 기사를 읽을 뻔했잖아. 미안해. 중얼거렸어요. 그냥 피곤해서. 쇼가 끝난 후
그는 커피를 가져와 제 옆에 앉았어요. 아니, 이건 피곤한 게 아니야. 뭔가 다른 거지. 말해봐. 왜인지 모르겠지만 전 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태윤에 대해, 우리의 불가능했던 사랑에 대해, 그가 군대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던 일. 제가 너무 자존심 세고 두려워서 그를 따라가거나 심지어 편지에 답장조차 하지 않았던 일. 아픔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편견의 벽을 쌓았던 일. 있잖아, 제롬의 눈이 반짝였어요. 서울방송 페스티벌에서 다음 달에 프랑스 기자들을 찾고 있다던데. 웃었어요.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날 밤 전화가 왔어요. 엘로디였죠.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하고 진지했어요. 오늘 뭔가를 찾았어요. 오래된 사진이요. 엄마가 제 옷장에 보관한 할머니 물건들 속에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떤 사진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예요. 그녀가 계속했어요. 한국인 남자와 함께 있는, 너무 행복해 보여요. 뒷면에 1989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의 이름도 쓰여 있어요. 문태윤. 방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세계가 금이 가고 있었죠. 엄마, 이 사람 누구예요? 왜 한 번도 말해준 적 없어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35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진실을 기억하게 됐어요. 한때, 지금은 무시하는 척하는 나라에서 온 남자를 사랑했다는 것. 그를 떠난 후 제 마음이 완전히 치유된 적이 없다는 것. 아마도 제 모든 성공과 자존심은 잃어버린 것들로부터 숨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마치 100만 송이 장미가 한꺼번에 피어나는 것처럼 과거가 저에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엄마, 엘로디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아직 거기 계세요? 응, 속삭였어요. 다 말해줄게. 하지만 전화로는 안 돼. 내일 갈게. 전화를 끊으며 제 평범한 세계가 영원히 바뀌려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모험의 부름이 왔던 거죠. 오래된 한국 사랑 노래와 바랜 사진으로 위장한 채로요. 35년간 숨겨온 후 한국에 대해, 태윤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됐어요. 다음날 아침 이메일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서울방송 페스티벌 초대장이 와 있었죠. 제롬이 우리 대화 직후에 저를 추천했나 봐요. 제 손가락이 삭제 버튼 위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는 건 정말 쉬울 텐데 말이죠.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수년간 가장한 후에는요. 그날 저녁 약속대로 엘로디의 아파트에 갔어요. 사진이 그녀의 커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거기 우리가 있었어요. 반짝이는 눈과 걱정 없는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아델린. 그리고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잘생긴 태윤이 제 어깨에 살며시 팔을 두르고 있었죠. 우리는 에펠탑 앞에 서 있었어요. 자신의 도시에서 관광객처럼요. 그날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그의 검은 머리를 어떻게 흐트리고 있었는지, 그가 웃을 때 그의 눈가가 어떻게 주름지고 있었는지. 이분이 누구예요? 엄마? 엘로디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의 이름은 문태윤이었어. 파리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한국인 교환학생이었지. 우리 가족이 모든 것을 잃고 내가 카페에서 일할 때 만났어. 엘로디는 조용히 앉아서 제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가게 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친절하고 온화했어. 그 당시 환하고 쓰라린 마음을 가졌던 내 모습과는 너무 달랐지. 그는 내가 전혀 몰랐던 한국의 모습을 보여줬어. 음악, 음식, 이야기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엘로디가 물었어요. 그는 군대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 거기선 의무거든. 그는 나에게 그를 기다려달라고, 심지어 그를 방문해달라고 부탁했어. 하지만 난 두려웠어. 한국은 너무 멀고 너무 달라 보였거든. 난 그의 편지에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어. 엘로디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었죠. 엄마,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책장으로 가서 몇 권의 한국어 책과 한국어 연습으로 가득 찬 노트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6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고백했어요. 이상한 자부심과 부끄러움이 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다른 문화에 열린 마음을 가진 딸에 대한 자부심, 제 자신의 다친 마음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죠. 왜 말하지 않았니? 물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확신이 없었어요. 한국 드라마가 나오면 항상 채널을 바꾸시잖아요. 한국 식당도 가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요. 그녀의 말이 저를 세게 쳤어요. 그렇게 티가 났나요? 그런 눈에 보이는 편견을 가진 채 딸을 키웠던 걸까요? 엘로디, 말해줄 게 있어. 천천히 말했어요. 그 편견들. 그건 진짜가 아니었어.
너무 아픈 기억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방패였어. 엘로디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해해요, 엄마. 우리 모두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다음날 직장에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다룰 뉴스 기사에 대한 회의 중에 상사가 국제의료 시스템에 관한 특집을 언급했어요. 아델린, 당신은 물론 유럽 쪽을 담당하게 될 거야. 그가 말했어요.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이렇게 물었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그들의 디지털 의료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수준이잖아요. 제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 국제 기사, 특히 아시아 국가에 관한 기사는 절대 자원하지 않았거든요. 한국 의료에 특별한 관심이라도 있나요? 상사가 물었어요. 전 배우고 있어요. 대답했어요. 퇴근 후 이상한 느낌이 제 아파트 근처의 작은 한국 식당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어요. 수백 번은 지나쳤지만 한 번도 들르지 않았던 곳이었죠. 오늘은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작은 공간이 따뜻하고 정겹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맛있는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죠. 은발의 친절한 얼굴을 한 연세 드신 여성이 저를 맞아주고 있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그녀가 억양이 강한 프랑스어로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침입자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거든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녀가 고집했어요. 창가의 작은 테이블을 가리키며 맛있는 음식 가져다 드릴게요.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몰라서 그녀가 선택하게 했어요. 그녀는 떡과 채소가 들어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과 만두 접시를 가져왔어요. 떡국이랑 만두예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추운 날에 좋아요. 국은 완벽했어요.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있었죠. 제가 먹는 동안 그녀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김 여사였고 40년 동안 파리에 살고 있었대요. 슬픈 눈을 하고 계시네요. 그녀가 단순하게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녀의 할머니 같은 따뜻함이 제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오래전에 한국 사람을 알았어요. 고백했어요. 그녀는 마치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는 속담이 있어요. 만리를 여행해도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녀가 차를 더 따라주었어요. 꼭 장소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사람에게로,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로. 다음 주 내내 매일 김 여사의 식당을 찾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보지 않으려 했던 한국으로 가는 안내자가 되어 주었죠. 그녀는 현대 한국의 삶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전통뿐만 아니라 활기차고 혁신적인 나라로 발전한 모습도요. 제 손자는 삼성에서 일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병원용 컴퓨터를 만들어요. 아주 똑똑한 아이죠. 매번 방문할 때마다 제가 쌓아 올린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김 여사는 서울에 있는 그녀의 가족 사진, 세련된 도시 거리와 아름다운 산속 사찰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녀는 제 간단한 한국어 발음을 교정해주고 제가 바르게 말했을 때는 박수를 쳐주고 있었죠. 왜 지금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시나요?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젓가락 사용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며 물었어요. 망설이다가 태윤과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녀의 눈이 부드러워졌어요. 아, 이제 슬픈 눈을 이해하겠어요. 그녀가 태윤을 가리켰어요. 그를 다시 찾으실 건가요? 그가 저를 보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어요. 말했어요. 김 여사가 제 손을 토닥였어요. 인생에서 많은 후회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에서 와요. 그날 밤 전화가 왔어요. 엘로디였죠. 엄마, 생각이 있어요. 그녀가 목소리에 설렘을 담고 말했어요. 다음 달에 한국에서 열리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초대받았어요. 저와 함께 가요. 우리가 그분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저를 두렵게 했죠. 만약 그가 저를 잊었다면? 만약 그가 아이들, 손주들과 함께 결혼해 살고 있다면? 만약 제가 편지에 답장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저를 미워한다면? 모르겠어. 엘로디. 35년이나 지났는걸. 엄마,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35년 동안 그분 때문에 한국을 피했잖아요. 이제는 오히려 그분 때문에 한국에 가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책상을 바라보니 김 여사가 조심스러운 글씨로 한국 속담을 적어두신 것이 보였어요. 만리를 여행해도 결국 돌아오게 되어 있다. 어쩌면 돌아갈 시간이 됐는지도 몰라요. 태윤을 찾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편견이 저를 바꾸기 전에 제 모습을 찾기 위해서요. 좋아, 속삭였어요. 한국에 가자. 비행기가 어두운 구름층을 통과하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손은 팔걸이를 너무 꽉 잡고 있어서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죠. 번개가 작은 창문 밖에서 번쩍이며 아래 출렁이는 바다를 비추고 있었어요. 35년 동안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했는데 이제는 한반도 위의 태풍 속으로 곧장 날아가고 있었어요.
과거를 마주하기에 완벽한 날씨네 속으로 생각했어요. 옆자리에서 제롬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는 휴가가 필요하다며 함께 오기를 고집했지만 사실은 그가 역대 최고의 리얼리티 쇼라고 부르는 걸 목격하고 싶었던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의 우정은 가끔 성가시기도 했지만 속으로는 그가 함께 와준 것이 기뻤어요. 이 드라마에는 완벽한 사운드 트랙이 필요해 그가 선언하며 한국 팝송을 틀었어요. 몇몇 승객들이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미소 짓고 다른 사람들은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있었어요. 창피해야 했지만 대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웃음이 나오고 있었어요. 정말로 웃고 있었죠. 비행기가 젖은 활주로에 덜컹거리며 물보라를 일으키며 착륙했어요. 인천공항을 걸으면서 미래로 발을 디딘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었어요. 세련된 디지털 스크린에는 여러 언어로 항공편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죠. 로봇들이 광택나는 바닥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여행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패션이 멋진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제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스마트폰으로 이야기하며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 현대적이고 활기찬 한국은 즉시 제 머릿속 그림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구식이고 전통에 묶인 나라는 어디 있었죠? 그건 제 마음속에만 존재했던 거였어요. 첫 번째 도전은 태풍 때문에 태안행 연결 비행편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왔어요. 이제 어쩌지? 제가 길을 잃은 느낌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엘로리는 이미 휴대폰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KTX 기차가 중간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버스를 타면 돼요. 그녀가 몇 번의 빠른 터치로 티켓을 예약하며 설명했어요. 언제 이렇게 유능해진 거니? 제가 자랑스러우면서도 우리의 역할이 뒤바뀐 것에 약간 불안한 느낌으로 물었어요. 이제 그녀가 저를 안내하고 있었죠. 세상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엄마 그녀가 제 것을 닮은 미소로 대답했어요. 기차에서 저는 박세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국 여성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태안지 역병원의 수간호사로 서울에서 열린 의학 컨퍼런스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죠. 제가 기자라는 걸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 의료 시스템을 보셔야 해요. 그녀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의료 기술을 가진 나라 중 하나예요. 그녀는 휴대폰에 앱을 보여주었는데 환자들이 약속을 잡고 원격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의료 기록에 즉시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있었어요. 그 혁신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제 편견의 한 층이 또 벗겨지고 있었죠. 태안의 많은 의사들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무심코 물었어요. 물론이죠. 작은 도시니까요. 모든 의료진을 다 알죠. 그녀가 대답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문태윤 박사를 아세요? 박세린의 눈이 커졌어요. 문 원장님요? 그분은 우리 병원 원장이세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매우 존경받고 계시죠?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태윤은 그저 의사가 아니라 병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엘로디의 조사가 제시했던 것처럼 여전히 태안에 있었죠. 문 원장님 친구세요? 박 간호사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오래전에 파리에서 그를 알았어요. 제가 속삭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녀는 제 얼굴을 살펴본 다음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세상은 때로 아주 작아요. 마지막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폭풍은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바람과 비가 창문을 때리는 가운데 택시가 태안으로 향하는 해안도로를 운행하고 있었죠.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혀 공중 높이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빗물이 흐르는 창문을 통해 방파제 일부가 부분적으로 무너진 것이 보였어요. 불안감으로 위가 꽉 조이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태윤이 날 기억하지 못한다면? 만약 그가 아이들과 손주들이 있는 결혼한 상태라면? 만약 내가 편지에 답장하지 않은 것에 원망하고 있다면? 길을 잃었어. 택시가 폭우 속에서 낯선 거리를 맴돌 때 엘로디에게 속삭였어요.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녀가 고집했어요. 탐험하는 거예요. 그녀의 낙관주의는 태윤의 모습을 너무나 닮아서 그를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딸 안에 그가 얼마나 많이 살아있는지 문득 이해하게 됐어요. 마침내 빗줄기 너머로 보였어요. 태안지역병원, 폭풍에 맞서 튼튼하게 서 있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이요. 택시가 지붕이 있는 입구에 멈췄고 짧게 뛰었는데도 짐 가방과 옷이 흠뻑 젖은 채로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병원 로비는 밝고 깨끗했으며 한국어와 영어로 된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제 용기가 거의 사라질 뻔했어요. 35년이라는 세월이 갑자기 너무 길고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그때와 지금 사이에 누구였고 누가 되었는지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격처럼요. 도와드릴까요? 접수원이 우리의 명백한 관광객 모습을 보고 영어로 물었어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엘로디가 앞으로 나섰어요. 문태윤 박사님을 찾고 있어요. 그녀가 또렷하게 말했어요. 접수원의 표정이 살짝 바뀌었어요. 문 원장님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대답하기도 전에 로비 건너편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불렀어요. 아델린, 정말 당신인가요? 천천히 돌아섰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가슴을 뚫고 나올 것 같았죠. 거기에 기차에서 만났던 박세린 간호사가 서 있었어요. 그녀 옆에는 은색이 섞인 검은 너리의 흰 의사 가운을 입은 키 큰 남자가 있었죠.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병원 소리가 사라졌어요. 바깥의 폭풍도 사라졌어요. 시간을 가로지르는 다리처럼 우리 사이에 뻗어 있는 이 순간만 남아 있었어요. 태윤, 제가 속삭였지만 실제로 소리가 나왔는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이 알아보는 표정으로 커졌어요.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가 멈췄어요. 마치 너무 빨리 움직이면 제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요. 병원 어딘가에서 음악이 스피커를 통해 부드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멜로디를 알아차리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어요. 백만송이 장미, 이 모든 여정을 시작하게 한 바로 그 노래였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박 간호사가 태윤의 사무실에 있는 사진에서 저를 알아보고 조용히 그 노래를 틀어달라고 부탁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건 운명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태윤이 천천히 제게 걸어올 때 눈물이 가득 고이고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과 입 주위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미소는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왔구나,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제가 한때 매력적으로 느꼈던 약간의 억양이 묻어 있었어요.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수십 년간의 고집스러움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며 간신히 말했어요. 편지에 답장하지 않아서 미안해. 난 두려웠어. 내가 많은 것들에 대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두려웠어. 제롬이 극적으로 헛기침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끝이 납니다. 그가 특별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며 발표했어요. 더 많은 눈물과 재회를 위해 다음 주에 다시 시청해주세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웃고 있었어요. 긴장이 풀리고 갑자기 우리는 다시 그냥 사람이 되었어요. 비에 젖고 여행에 지쳤지만 어쩐지 꼭 있어야 할 곳에 와 있었죠. 태윤이 우리를 그의 사무실로 안내하는 동안 예상치 못했던 감정을 느꼈어요. 그를 다시 보는 긴장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상한 귀한 감각이요. 마치 한국으로 문턱을 넘어서면서 오래전에 버렸던 내 안의 일부로도 다시 건너온 것 같았어요. 폭풍은 밖에서 계속 맹위를 떨치며 창문을 시험하듯 몰아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에서 저는 폭풍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과거를 마주할 용기와 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죠. 태윤의 사무실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큰 창문을 통해 밖에서 여전히 광포하게 몰아치고 있는 폭풍이 보이고 있었죠. 한쪽 벽에는 액자에 넣은 자격증들이 그의 의료 경력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책상 위에 있던 작은 액자 사진이었죠. 35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파리 카페 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우리였어요. 그는 이 모든 세월 동안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엘로디가 제 팔을 부드럽게 만졌어요. 엄마, 두 분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와 제롬은 커피를 찾으러 갈게요. 그들이 빠져나가고 35년의 침묵을 사이에 두고 태윤과 저는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 시련이었어요. 단지 제가 떠나온 사람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숨어온 두려움과 편견을 마주하는 것이었죠. 잘 지냈군요. 아델린 태윤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깊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처음 저를 끌어당겼던 그 부드러운 톤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당신도요. 제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어요. 병원장이라니 감동이에요. 당신도 유명한 뉴스 앵커가 되었군요. 가끔 온라인에서 당신을 봤어요. 편지에 답장했어야 했어요. 불쑥 말이 튀어나왔어요. 저는 젊고 두렵고 어리석었죠. 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둘 다 젊었어요. 이해했어요. 전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당신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인정하지 않기 위해 한국에 대한 편견의 벽을 쌓았어요. 고백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이 후진적이고 전통적이라고, 한국 문화가 그저 유행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너무 틀렸어요, 태윤. 그가 책상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길은 기억하는 대로 따뜻하고 안정감 있었어요. 아플 때는 실수를 하게 돼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셨어요? 갑자기 물었어요. 했었어요. 10년 전에 떠났어요. 암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아픔이 묻어 있었어요. 아들이 있어요.
준영이. 그도 의사예요. 서울에서 일하고 있죠? 전 결혼은 안 했어요. 고백했어요. 하지만 엘로디가 있어요. 그 아이는 제 세상이에요. 그 아이는 당신의 미소를 닮았군요.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내 고집도 조금 부드럽게 웃었어요. 조금 이상이죠. 그 아이가 당신을 찾아냈어요. 제게 말하지 않고 한국어를 배우고 온라인에서 당신을 조사했어요. 제가 한 번도 그랬던 것보다 더 용감해요. 밖에서 폭풍이 마침내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햇빛이 구름을 뚫고 들어와 창문을 통해 황금빛을 비추고 있었죠. 이것이 보상이었어요. 태윤을 다시 찾은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한국, 그리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야기들에 대한 진실을 찾은 것이었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군의관 시절과 아내가 죽은 후 혼자 아들을 키운 일에 대해 말해 주었고, 저는 기자가 되기 위한 투쟁과 엘로디를 키운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음 날, 태윤은 우리를 해변 근처의 작은 찻집으로 데려갔어요. 폭풍은 완전히 지나가 공기가 신선하고 깨끗해져 있었죠. 친절한 얼굴의 나이 든 여성인 찻집 주인이 달콤한 유자차와 안주를 가져왔어요. 이게 한국의 환대야. 그가 설명했어요. 낯선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는 거지. 차를 마시며 평화로워진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어요. 35년 동안 표류하고 있던 제 마음의 한 조각이 마침내 그 항구를 찾은 거였죠. 다음 날 우리는 해변가 근처에서 열리고 있는 문화축제를 방문했어요. 젊은 한국인들이 엘로디를 알아보았고 우리를 그들의 모임에 포함시켜 주었어요. 프랑스 관광객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 해변을 보러 와요. 한 젊은 남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한국 엔터테인먼트를 그저 유행이라고 무시했던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대양을 가로질러 뻗어 있는 이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말이죠. 알아요. 전통북 공연을 보면서 태윤이 말했어요. 당신이 답장을 하지 않았을 때 제가 정말 화가 났었어요. 오랫동안요? 당연해요. 제가 여전히 생생한 죄책감으로 대답했어요. 화가 났지만 그 후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문화관의 다리를 놓고 싶게 만들었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이별도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를 바라보았어요. 고통 속에서 씁쓸함 대신 지혜를 찾은 이 사람을요. 당신처럼 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간에 힘을 찾아요. 곧 돌아가는 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태윤이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35년이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어떤 연결은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돌아올게요. 약속했어요. 이건 작별이 아니에요.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다음 달에 파리에서 의학회의가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방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귀국 비행기에서 아래로 작아지고 있는 한반도를 내려다보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제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일부가 되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에서 백만송이 장미로 시작하는 한국 노래 재생 목록이 시작됐어요. 눈을 감고 그 멜로디가 저를 집으로 데려가게 했어요. 이제 두 나라에 존재하는 집으로, 마침내 그 거리를 건널 만큼 용감해진 마음으로 연결된 집으로요. 영웅의 여정은 항상 당신을 변화시켜 집으로 데려온다고 해요. 제 변화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됐어요. 한국에 대해,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았던 벽들에 대해서요. 파리로 돌아온 지 얼마 후 제 전화에 영상 통화가 걸려왔어요. 태안의 사무실에서 미소 짓고 있는 태윤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 뒤에는 그의 아들임이 틀림없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죠. 누군가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태윤이 말했어요. 다음 주에 파리에 가기 전에 준영에게 손을 흔들며 어떤 여정은 결코 진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저 새로운 모험, 새로운 연결,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 뿐이었죠.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아델린 로슈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회의 정인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